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최문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꽃집에서 꽃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 직업 또한 맞지만 저와 같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플로리스트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엔 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CF 촬영장에 무대 세팅 같은 거를 꽃이 들어가는 전문 분야, 웨딩 장소 같은 그런 곳을 데코해주는 역할 또한 저희의 몫이어서 플로리스트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식물을 가지고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그 외 파티 용도에 맞게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목적에 맞게 꾸며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고3 때 일단 직업에 대한 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어요. 그 중에 리스트 중에 3가지의 리스트 중에서 플로리스트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고, 그리고 직업 상담에 대해 할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서 플로리스트란 직업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기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관련 대학교를 진학을 했고요. 일단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진학이 우선적으로 모든 분들이 원하셨고, 저 또한 대학교를 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전공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학교 타이틀과 저희 성적에 맞추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분께서 학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어필해 주셨고, 부모님 또한 제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술력이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일반적인 학과보다는 좀 특색 있는 학과, 그리고 기술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학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격증이 따로 있고요. 민간 자격증도 있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민간 자격증은 일반 사단법인 관할학원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공인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으로 단계가 3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화훼장식 기능사,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렇게 3가지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사는 모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관련 학과를 나오시거나 관련 직업군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대학교를 무조건 졸업을 하셔야지 지원하실 수 있고 기사 자격증이 있으셔야지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사만 있으셔도 취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서 취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의 영향력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많이 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꼭 있어야 되는 절대사항은 아니긴 하지만요. 저와 같이 누군가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기능사 자격증을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이것을 왜 원하냐면 관련 학과가 많지 않은 게 우리나라 실정이고요. 그리고 어느 학원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국가공인 자격증인 기능사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 친구가 어떠한 업무를 맡겨도 할 수 있다라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단 조금 유리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플로리스트라는 업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어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나이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직업에 대해서 확고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실 경우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근에 농업고등학교가 있는데 농업고등학교에는 화훼장식학과라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해서 미리부터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시는데 그 후 이제 대학교를 이쪽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인근에는 개원예대나 신구대학교 가셔서 전문 코스를 밟으셔도 되고요.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돼서 나는 이 직업을 좀 갖고 싶은데 대학교는 이미 졸업을 했고 내지는 대학을 다니기에는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관련 학원 내지는 대학교 내에 평생교육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서 수료를 하셔도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지금 현재 플로리스트라는 꿈을 꾸지만 하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청소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학교를 이 관련 학과로 가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관련 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교를 다니고 나서 디자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기술력을 배우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대학교를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시는 게 친구들의 미래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이라고 하면 원예학에서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예학과하고 플라워 디자인하고 따로 존재하고요. 원예학에서도 플라워 디자인 내지는 화훼 장식학과 이 시수가 있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시수가 작아서 기술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자 하신다면 화훼 조형학과나 플라워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직업을 갖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미적 감각이 있지만 꾸준함이 없으신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직업 또한 막내 어시스트먼트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잘 넘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꽃집이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를 언론 매체에서 많이들 다루고는 있어요. 근데 막상 저희 같은 사람들이 괜찮은 직원을 뽑거나 이제 강사님이 초빙하려고 하면 그의 기준에 준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기도 하고요. 이뻐 보여서, 좋아 보여서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다가가시는데 한 1, 2년 하시고 나서 힘들어 라는 마음에 관두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경력직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업무로 맡기려고 할 때는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경력직이 없어서 그에 따라 이제 페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꽃집을 운영하는 분의 일과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시장을 가고요. 시장에 가서 이제 그날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가는 거죠.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은 꽃을 말하는 건데요. 꽃냉장고에 일단 소비자분들이 보기 좋게 그리고 그 계절에 나오는 꽃들을 알맞게 소비되는 양을 측정을 해서 사입을 하는데요. 이 꽃시장이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일반 마트와는 영업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만 영업을 하고요. 그 뒤로는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 시간 안에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 각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을 해서 이제 매장으로 돌아오고 매장에 돌아온 다음에는 이 꽃들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꽃 줄기와 그리고 잎 정리를 해서 꽃 냉장고에 보기 좋게끔 정리를 해주고요. 그 하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꽃을 그냥 물통에 넣는 게 아니라 각자 통에다가 예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그것도 그냥 키를 맞춰서 사선으로 다 잘라가지고 잎도 한 2-3잎 정도만 남겨놓고 밑에 있는 잎들은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그냥 꽂으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잎이 많으면 그만큼 수분 증발이 빨리 생겨서 꽃의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노화가 시작된 것들이라고 해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수명력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줄기와 잎을 깨끗하고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업장에 맞는 디자인에 맞게끔
예쁘게 장식을 해서 쇼윈도에다가 이제 깔아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꽃만 하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관리를 해줘야 하고, 식물들도 뭐 오더를 받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어져 있는 칸이 있으면은 예쁘게 자기네 업장의 스타일에 맞게끔 잘 심어서 또 DP를 해줘야 하는 게 또 업무고, SNS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수업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 수업 준비도 하시면서 주문권에 대한 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시즌 같은 게 돌아온다라고 하면 시즌 계획도 하셔야 돼서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컴퓨터 업무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하셔야지 본인이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람 있었던 순간은 공무원분이셨는데 회사 생활에 너무 치이셔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셨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셔서 불면증이 심하신 분이셔서 회사까지 휴직계를 내셨던 분이 계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무언가 본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해야지, 본인이 이러지 않으면 죽겠다 싶었는데, 그때 본인이 도움이 됐던 게 자기 전에 아로마 향초를 키우니까 좀 도움이 되시더래요. 근데 그 향초보다는 이 아로마 향 식물한테서 본인이 받는 안정감이 커서 꽃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취미 클래스부터 해서 자격증 과정까지 배우셨었는데, 그 배우는 기간 동안 자격증의 유무를 떠나서 본인이 이제 그런 병을 좀 고쳐서 너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보람된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업이 백조의 발 같은 직업이에요. 봤을 때는 우아하고 예쁘고 보기 좋고 향기롭고 하는데, 그 뒤에 이면에는 더러운 것도 만져야 되고, 무거운 거, 흙, 물,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들도 남녀 무관하게 모두 다 동등하게 일을 해야 해서 그런 것들이 힘들고 해서, 이 직업은 친구들이 봤을 때 예쁜 옷 입고 예쁘게 꾸며져 있는 샵에서 향기로운 꽃 예쁜 거 만지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좋은 노래 나오는 곳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여지기 식의 업무고요. 그 뒤에 이면에는 밤새서 일하는 일들도 다반사고, 그리고 더러운 물통 닦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만져야 되고, 그리고 꽃잎에서는 벌레가 나오기도 해요. 흙에서도 벌레가 나오고요. 그런 거로 아무렇지도 않게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들도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을 하기 위해서 더럽고 못난 것들을 만지는 일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것만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이 직업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화해장식 이런 쪽으로 또 올림피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도 받습니다. 1등 하시면. 근데 이게 국내 대회가 있고요, 국외 대회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남성분들이에요. 꽃다발과 꽃바구니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조형적인 거라고 해서 이제 오브제 같은 데에다가 꽃이나 식물을 더해서 디자인을 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에서 남성들이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의 기준에서는 남성분들이 좀 더 유리한 체력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요. 꽃이 뭐가 무거워라고 하는데 줄기에는 수분감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시장에서 꽃을 사가지고 들었을 때 친구들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드는 양은 뭐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모아져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옮기려고 할 때에는 일반 여성분들이 하시기엔 좀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여성분이 들었을 때 남성분들은 2덩이, 3덩이를 한꺼번에 들고 가니까 업무 속도 면에서도 좀 더 차이가 있어서, 야외 웨딩 같은 경우는 그냥 꽃다발과 꽃바구니와는 개념이 많이 달라요. 사다리도 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젤 같은 것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여성분이 하는 건 2명이 해야 되는 걸 남성분들은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큰 작업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남성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천차만별이어서 연봉적으로만 다가갔을 때는 이 직업을 친구들에게 무조건 해라고 추천하기엔 좀 어려워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이제 생소하니까 연봉의 기준을 어떻게 비율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들 알려져 있는 거, 미용이랑 제가 비교를 많이 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미용도 처음 초보 스텝에게는 정말 소정의 금액만 지급을 해요. 15년 전에만 해도 지금처럼 관련 학과가 많거나 관련 학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없어서 약간 못된 악덕 억주님들께서는 초보분들을 정말 열정페이로 이렇게 일을 시키시고는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기본 급을 주시고 고용을 하시긴 하지만 그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름이 있는 뭐 회사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연봉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경력을 갖게 되면 이 오르는 상승폭이 일반 회사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갖고 있는 능력이 1이다라고 했을 때 1에 기준하는 최저 시급에 준한 그 기본급만 받겠지만 이 친구가 뭐 외국어도 잘하고 기술력도 괜찮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직원으로는 어느 정도 이상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들 어느 정도 경력이 차면은 본인만의 브랜드를 갖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다시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급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어느 자영업자 분들이나 매한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을 한다면 웬만한 직장인 분들의 월급 정도를 가져가면서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실 수 있어요. 단지 이게 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비수기와 성수기가 좀 나뉘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나는 좀 매일 꾸준한 걸 원해 라고 하시면 이 직업이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나는 조금 변화가 즐거운 성격이야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직업이 좀 많이 맞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연봉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연 뭐 1억 플러스 알파 되시고 못 버는 분들은 그냥 월 최저 한 2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요즘 시대에는 외국어 필수라는 점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하면 기본적인 언어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플로리스트라는 직업군을 한국에서 많이 찾기는 해요. 근데 제일 걸림돌이 언어죠. 왜냐하면 이거는 고객의 니즈를 맞춰줘야 하는 직업군인데 이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원활하게 진행을 돼야 돼요. 근데 기술력이 있는 사람은 자국 내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려고 할 때 통역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붙게 되면 그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출이 크고 그리고 그분이 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언어가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자격증이 우리나라 자격증으로는 해외에선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 나라마다 각자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자격증이 있어요. 고용주가 한국인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기계화가 되고 전산화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식물이라는 것은 온도, 태양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자라기 때문에 절대 규격화될 수가 없는 게 장점이에요. 그게 왜 장점이냐? 기계로 대체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세분화돼서 생겼기 때문에 친구들이 앞으로 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에는 좀 더 다양한 직업으로 변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지금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모르는 것들은 주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여쭤가면서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은데 우리 컴퓨터 안에서만 찾아보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걸 접하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 움츠려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움츠려 있을 때에도 본인이 무언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면서 재미있는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연구원 이부영입니다. 화장품연구원은요, 그 회사에서 어떠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지 처음에 이제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걸 평가도 하고요. 뭐 테스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처방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공장에 가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지시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이제 판매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만에 하나라도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 원인을 또 파악하는 것까지. 그래서 화장품연구원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많이 차리시기도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화장품이 그 재료가 유행을 타요.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는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유럽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어떠한 재료가 막 붐이 일기 시작하고 논문이 그 어떠한 성분이 좋다더라 하는 그런 논문이 막 발표되기 시작하면 저희한테도 그런 논문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목해가지고 화장품을 개발을 할 건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올리브 오일이 한참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올리브 오일을 컨셉으로 한 바디 클렌저를 만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집어넣어서 클렌저를 만드는데 성상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올리브 오일의 굴절률이 다른 오일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굴절률이 다른 오일을 조금만 섞었더니 얘가 불투명 성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리브 오일만 거의 집어넣은 그런 바디 클렌저를 만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염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흡수를 도와주는 오일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컨셉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될까라고 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썼을 때 또 반응이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들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재밌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학은 제가 어떤 화학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화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좋아서 그 과를 택하게 됐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경공학도 한참 유행인 시즌이어서 들어가서는 이제 환경공학이랑 화학을 같이 공부를 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잠깐 선택 과목으로 화장품학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취직한 데는 유전학 연구소였어요. 연구실에 있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연계가 돼서 하게 됐다가 여행을 갔는데 이제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향수를 아이들한테 이제 선물로 사주려고 향수 가게에 갔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풀을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 놀이 했을 때 났던 그 향이 들어있는 향수병이 되게 고가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나는 돌아가면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 한번 보탬을 줘야겠다 해서 돌아와서 화장품 회사에 문을 두드렸고요. 그리고 작업 환경이 또 한번 견학을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연구소에, 타 연구소에 비해서 유해 물질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화장품 이제 연구소를 그때부터 다니게 됐어요. 이제 저는 화학을 전공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식품공학과도 많으세요. 식품영양학과보다는 공학과. 그 이유는 식품이 어떠한 작용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좋은 역할을 이끌어내는지를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생명공학과 하면 되게 동떨어진 학과로 느껴지는데 생명공학과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바이오 제약에 관계된 그러한 그 재료들을 많이 응용을 해서 지금 화장품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품만 발랐을 뿐인데 뭐 얼굴에 뭐 더 얼굴이 환해졌다거나 뭐 여드름이 개선됐다거나 이러한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아주 다양한 과에서 이 화장품 공학 연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약학과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화장품학이 우리나라에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까 화장품학과, 화장품공학과라는 게 재작년부터 이제 4년제, 2년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실무 경험이 많으신 화장품공학과나 화장품학과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계세요. 이게 그 물질들을 추출하고 합성하는 과정이 많아서 화학 중에서도 유기화학
정도를 좀 많이 잘 아시면 도움이 굉장히 되고요.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는 게 지금 뭐 유화를 한다거나 아까 굴절류 설명한 거 이런 건 물리에 속하고 그다음에 생화학적 효소 반응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생화학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피부에 깊숙이 침투하냐에 따른 그런 나노 기술 같은 거는 생명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과학을 다 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논문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논문이나 해외 잡지나 뭐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매개체들을 많이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제 외국어를 좀 잘 하시면 좋죠. 예. 그 정말 재밌는 게 그 색조 화장품, 아이들한테 화장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색조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화장품에서 색을 내는 것은 물감을 섞듯이 색이 나지 않아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지 않아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떠한 기가 만들어지고 그 기에 따른 색깔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초록색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반응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죠. 국가 자격증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거는 뭐 연구원이랑은 조금 다른 개별적인 건데요. 그런 화장품 계통의 국가 자격증이 처음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꼭 습득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화장품 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제 학부생들이나 그런 기관에서 그걸 자격증을 공부를 해보시기는 했어요. 그리고 조금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하면 또 하나가 화학 분석 기사. 네, 그 어떠한 물질을 추출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석 기기를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긴 하죠. 네, 오히려 전공을 뭘 했느냐, 어떠한 논문을 썼느냐, 네, 그런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탐구하는 거 좋아하시고 또 하나는 그 상부에서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를 정말 충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라는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적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쟁탄검을 녹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열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심하게 이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다 가열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빨리 저어줘도 녹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거를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하여서 그 공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분 임의대로 바꾸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룰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그 제품을 테스트할 때 뭐 발림성이 달라진다거나 예, 바르고 나서의 느낌, 뭐 몇 분 후의 느낌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뭐 웻 상태가 어떻게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좀 숙지하는 사람이 오는 게 좋아요. 예. 그 일은 굉장히 간습적으로 하고 생각은 창의적으로 하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노령 인구들은 이제 그 외롭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를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거의 일환으로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선진국형 국가가 될수록 뷰티 산업은 빛을 발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대우전인가 하는 곳에서 한방 재료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 개발된 약들이 우리나라에 그 시범적으로 풀리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약과 한약이 모두 풍부한 재료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들자면 한국인의 그 감각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감각이어서 한국인이 선택한 화장품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뷰티 산업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그 뷰티 산업에 그 투자하는 그런 인력들의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무리 최대 생산 소비국이라고 해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이 바로 그 진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중간 기지가 다 한국에 있어요. 에스티로더, 로레알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유명 회사들의 기술력 같은 것들이 다 응집되어 있는 상태예요. 화장품 공학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아요. 네.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국계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프랑스 계통 회사잖아요. 거기 취직을 하시면 프랑스에 공휴일날 같이 쉬세요. 네. 프랑스에서 개발되는 거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외국에 있는 유명 회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저희가 이렇게 교환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부할 기도 되게 많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어만이라도 좀 되면은 뭐 화장품 연구원은 피부가 좋을 것이다. 그거랑 화장을 잘하고 다닐 것이다. 근데 거의 화장 안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한 28살 때까지 화장을 안 하고 다녔거든요.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그런 편견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메이크업도 잘할 것 같고 피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배 터지게 안 먹거든요. 그리고 염색약 개발할 때는 제 머리가 염색되어 있으면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염색을 안 하고 다니고 오히려 맨 얼굴로 하고 다녀야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화장 안 하고 다니시고 그래요. 지금 그 학생분들하고 이제 만났을 때 제일 반응이 좋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가 미스트 용기예요. 네, 미스트 용기가 보통 이렇게 뿌리는 건데 스프레이 용기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 보면 노즐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네,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시고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미스트처럼 이렇게 뿌리시면 아파요, 나중에. 피부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그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많이 바르시는 파운데이션인데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가 없어요. 그 튜브가 없어요. 보이세요? 이게 진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크림 타입의 용기에서 쓰면 이렇게 손으로 계속 떠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에 세균이 있어요. 근데 세균이 한 마리만 있어도 이게 1시간 정도 지나면 몇만 마리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균 덩어리를 얼굴에 바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공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건드리지 않잖아요. 내용물을. 그 상태로 쓰게 되면은 아주 위생적으로 다 쓸 때까지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산패가 되는 것도 막아주고, 앰플 같은 거 넣을 때 쓰는 용기인데, 뭐 영양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내용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위생에 굉장히 예전에는 그냥 이런 통에 크림 타입에 있는 걸 엄마들이 그냥 손을 퍽퍽 쓰셨잖아요. 이렇게 쓰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더 생기기도 하고 세균이 감염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용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보시면 얘는 이제 아무리 스틱을 가지고 뜬다고 해도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 립스틱 용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내용물을 부어서 얘를 굳혀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보면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 있는데, 보통 립스틱들 뒤에 보면은 스티커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보면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내용물을 삽입을 해요. 그러면 스틱을 위에서 다 쓰시고 나서 얘를 드라이기로 이렇게 살살살살 열을 가하면 얘가 녹거든요. 그럼 정말 끝까지 다 쓰시고 싶으면 뒤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제조의 편리성. 예, 그러니까 되게 무른 립스틱을 만들어서 그 스틱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다가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뚜껑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제조해서 굳히면 그 내용물이 안쪽에서 굳기 때문에 부러질 염려가 없잖아요. 제조의 편리성 때문에. 제일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저도 피부가 그렇게 좋은 피부가 아니었고 원래 악건성이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니까 그런 천연 재료 중에서 제 악건성에 좋은 재료들을 다 쓰실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통과되면 건성에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은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어요. 건선 피부도 생겼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 자신이 일단 피부가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반의사가 돼가지고 주변에서 나 무슨 피부 트러블 있는데 하면 이거 한번 써봤다 이렇게 딱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염색약 개발에도 좀 참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제품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한 지는 오래된 거였는데 그럼 미장원에 가면 그 염색약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고 오면 기분이 또 좋기도 하고. 화장품의 모든 성분이 다 좋은 성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식약처에서 준하는 기준에 중금속들이 뭐 0. 몇몇 ppm, 몇몇 ppm 이렇게 쌓여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 몸 안에 쌓인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이 멈춘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잘 지워야 된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린이용 화장품이라고 해서 나오고 뭐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성분들이 그렇게 순하지 않아요. 뭐 한두 가지 성분, 독한 성분이 빠졌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거닉 제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중에도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예.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거고 물은 물로 지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폼 클렌징으로 지우고 그냥 주무시는데 폼 클렌징에는 물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계면활성제만 살짝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바르는 메이크업 제품은 대부분이 다 기름 성분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나 엄마가 클렌징 오일 안 사줘요. 그러면 엄마의 찬장을 여세요. 그래서 참기름 빼고 올리브 오일, 포도씨 오일 같은 거 다 가져다가 면봉에 적시셔서 꼼꼼히 먼저 메인 메이크업을 지우시고 난 다음에 폼 클렌징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고. 근데 식용유가 대두유라고 여드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보습을 도와주는 좋은 기름 성분이에요. 식용유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제 그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관심 있는 친구가 되게 많은데 내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상황이면은 외국에 나가서라도 네 그게 뭐 우리나라만 더 쉬울 것 같아요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다양한 경험은 어느 순간에 다 그게 거름이 돼서 좋은 내가 성장하는 데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때 벌써 그 꿈이 포기가 된 거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도전을 해보시면 그게 다 걸음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꿈은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꿈이 없더라도 뭐든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도전들이 모두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고 큰 나무로 성장하는 데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